아니, 이 사기꾼들 여기를 오는 게 아니었는데 말이야. 그러게 왜 이딴 곳을 추천한 거야? 아니, 나도 이런 곳인 줄 몰랐잖아. 아시아는 다 똑같은 거 아니야? 여러분은 현금 없이 외출해 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한국은 굳이 현금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카드나 휴대폰만으로도 모든 결제를 할 수 있는 신기한 나라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한국의 카드 문화가 위조, 지폐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영국 여성의 경험담입니다. 그녀는 영국과 중국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한국의 카드 문화에는 분명 숨겨진 민낯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데요. 과연 그녀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영국 여성의 사연입니다. 감동의 모든 것 애청자 여러분,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불우이웃을 위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에 살고 있는 대학생 하루키라고 합니다. 저만의 생각일지도 모르겠지만 영국 사람은 옛 문화를 보존하고 이어오는 것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편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영국 사람들의 생활 속에서도 종종 보여지곤 합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여러분이 가장 알기 쉬운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영국의 현금 문화입니다. 영국을 놀러와 본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영국은 지폐 사용이 굉장히 발달해 있어요. 동전의 종류도 많고 여전히 어느 가게를 가든 지폐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저 또한 그런 사람 중 한 명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기 편한 카드를 두고 지폐를 고집하는 것이 불편하지 않냐고 하는데요. 부끄럽지만 저는 사실 이런 영국의 현금 문화를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예전에 가족들과 함께 갔었던 중국 여행 때문이었습니다. 몇 년 전 저희 가족은 어머니의 생일을 맞아 다 함께 중국 여행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위치가 가깝기도 했고 가족 중에 누구도 중국에 가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곳이 제격이라고 생각했죠. 처음 가본 중국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이색적인 느낌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말로만 듣던 중국의 최대 도시 베이징이었습니다. 베이징은 중국의 다른 지역과 달리 중국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가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는데요. 그곳에서 보았던 야경들은 영국의 야경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더라고요. 특히 베이징의 랜드마크인 야경은 마치 제가 유럽에 온 듯한 기분을 느끼게 해줬습니다. 영국과 비슷한 듯 하면서도 전혀 다른 도시 전경과 문화를 구경해보며 중국이라는 나라를 물씬 느끼며 즐거운 여행을 지속했죠. 하지만 이랬었던 중국에 대한 기대감과 신뢰는 어느 사건으로 인해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생각보다 기대 이상이었던 중국 여행을 마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영국으로 귀국을 하던 날이었습니다. 아직도 그날이 잊혀지질 않네요. 해외여행에 가면 가장 먼저 필수로 해야 하는 것이 바로 환전인데요. 환전을 하는 스타일은 사람마다 제각각 다 다를 겁니다. 조금씩 돈을 나눠서 환전을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한꺼번에 모조리 환전을 하는 사람들도 있기 마련입니다. 저희 가족 같은 경우는 후자였습니다. 특히 여행을 갈 때 환전을 최대한 많이 해놓는 스타일인데요. 모자란 돈을 추가로 환전하는 것보단 여행이 끝난 후 남는 돈을 재환전하는 게 훨씬 편리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렇게 하면 여행지 안에서의 시간적인 측면도 훨씬 절약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번 중국 여행에서도 늘 해왔던 것처럼 당연히 환전을 최대한 많이 해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남아있는 중국 돈을 세어보니 저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돈이 남은 것이었습니다. 결국 저희는 중국 여행이 끝나고 영국에 도착하자마자 위안화를 파운드화로 재환전할 수 있는 환전소를 방문했습니다. 남은 돈으로는 온 가족이 다 함께 맛있는 식사나 하자는 생각으로 무엇을 먹을지 메뉴를 고민할 무렵이었죠. 갑자기 환전소의 직원이 저희에게 환전을 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그게 무슨 소리냐고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환전소의 직원에게서 정말 뜻밖의 청천벽력 같은 대답을 듣게 되었습니다. 바로 중국에서 환전하고 남았던 위안화가 위조지폐라는 대답을 말입니다. 저는 너무나 뜬금없는 대답에 당황스러운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위조지폐라뇨? 이 돈은 제가 중국에서 직접 사용하고 남은 지폐인데요. 혹시 환전을 영국 은행이 아닌 중국의 환전소에서 하셨나요? 중국에서는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위조지폐가 꽤 많기 때문에 가끔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자국민도 아닌 여행객에게까지 위조지폐가 흘러 들어오다니요. 믿기지 않는 마음에 몇 번이고 다시 확인을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결국 돌아오는 대답은 위조 지폐가 맞다는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결국 저희 가족은 한참이나 남은 위안화 환전을 거부당하고 순식간에 그 돈을 잃고 말았습니다. 어머니의 생일을 기념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다녀온 여행이었는데 그 마무리가 하필 위조 지폐라뇨. 정말 억울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 중국 여행을 제안했던 게 저였기 때문에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도 들었고요. 결국 행복했던 생애 첫 중국 여행은 갑자기 굴러 들어온 위조 지폐 때문에 완전히 망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 충격적인 사건을 계기로 다시는 중국 여행을 가지 않으리라 다짐했습니다. 또 중국의 모든 것을 믿지 않겠다고요. 배신감에 치를 떨 무렵에 갑자기 한편으론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영국에서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양의 현금을 사용하는데도 불구하고 위조 지폐 걱정을 해본 적이 없는데 역시 영국은 참 안전한 나라구나 하고 말이죠. 그리고 더욱더 영국의 현금 문화에 자부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부심은 어느 날 우연한 계기로 알게 된 한국인 친구 때문에 또 한 번 변화하게 됐습니다. 영국에는 뉴몰든이라는 대표적인 한인타운이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한국의 맛있는 음식들과 문화들이 즐비해 있습니다. 당시 한국의 떡볶이 맛에 빠진 저는 매일같이 한 떡볶이 가게에 방문을 했었는데요. 자연스럽게 그곳의 아르바이트생인 소희와 친구가 되었습니다. 소희는 영국으로 유학을 온 저와 동갑내기 여자아이였습니다. 손발하고 부침성 좋은 성격으로 수줍음을 많이 타는 저와도 금방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소희는 저에게 떡볶이뿐만 아니라 더 다양한 한국의 음식들을 소개해주고 싶어 했는데요. 저 또한 더욱 많은 한식들을 접해보고 싶어 종종 소희와 뉴몰든 탐방을 다니곤 했습니다. 떡볶이 외에도 치킨이나 삼겹살 등 맛있는 한식들이 정말 무궁무진하게 많았는데요. 특히 한국의 빙수는 저희 입맛을 완전히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영국의 빙수는 얼음을 통째로 갈기 때문에 아삭아삭 씹히는 맛이 있습니다. 살짝 얼음 조각을 먹고 있다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빙수는 영국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만들어지는데요. 얼음을 눈꽃처럼 곱게 갈아 여러 가지 과일을 올려 먹는 방식이었습니다. 그 맛이 얼마나 달콤한지 여름 내내 한국식 빙수 가게만 찾았던 기억이 납니다. 소희와의 만남은 저에게 늘 즐거움을 선사해 주었는데요. 딱 하나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소희의 현금 사용법 때문입니다. 이상하게 소희는 늘 지갑에 소량의 돈만 조금씩 들고 있었기 때문에 늘 돈을 뽑으러 은행에 가곤 했습니다. 소희는 현금 대신 항상 카드를 들고 다녔는데요. 영국의 가게에서는 카드가 안 되는 곳이 대다수였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저는 어느 날 소희에게 물었습니다. 왜 돈을 들고 다니지 않는 거야? 그러자 소희는 사실 한국에서는 현금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현금을 쓸 일이 없어서 카드를 쓰는 것에 더 익숙하다고 말입니다. 솔직히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중국의 위조 지폐를 경험해 봤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소희가 위조 지폐 때문에 두려워서 조금씩 돈을 들고 다니는 건데 이야기하기 민망해서 말을 못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소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영국은 위조 지폐가 없어. 그러니까 안심하고 돈을 많이씩 들고 다녀도 돼. 하지만 소희는 오히려 위조 지폐가 있는 나라도 있냐며 신기하다는 듯이 웃었습니다. 저는 소희가 제 앞에서 괜한 허세를 부리는 것 같아서 애써 모르는 척하고 넘어가려 했죠. 그렇게 종종 소희와의 인연을 이어갈 무렵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소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방학을 맞아 한국집에 갈 예정인데 함께 자신의 나라로 놀러가지 않겠냐는 제안이었습니다. 뉴몰든에 있는 한인타운은 자주 놀러 다녔지만 실제로 한국 여행을 가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저에게는 꽤 솔깃한 제안이었습니다. 또 소희의 한국집과 소희의 가족들이 궁금하기도 했고요. 무엇보다 제가 푹 빠진 한국 음식들을 소희에서 직접 먹어볼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소희의 도움으로 빠르게 일정을 짜고 저는 한국 여행 준비를 끝마쳤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가기 전 소희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해왔습니다. 한국은 대부분 카드를 쓰니 현금은 조금만 준비해 두면 된다고 말이죠. 저는 이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소희가 아직도 고집을 부리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희가 이럴수록 점점 더 한국에 대한 불신이 생기자 저는 믿을 수 있는 영국의 은행에서 한국 돈을 환전해서 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여행 당일 두둑하게 환전한 현금을 챙기고 그렇게 저는 한국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소희 집으로 가서 소희의 부모님께 인사를 드린 뒤 저희는 곧바로 한국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첫 방문지는 신당동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신당동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한식인 떡볶이가 최초로 만들어진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그곳에서 먹은 떡볶이는 제가 영국에서 먹던 떡볶이와는 조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소희는 이게 전통적인 떡볶이의 맛이라고 알려주었죠. 먹을수록 묘하게 중독되는 맛에 그릇이 바닥을 보일 때쯤이었습니다. 저는 영국에서 늘 그래왔듯 계산을 하기 위해 현금을 세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앞에 있던 사람들이 계산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갑작스럽게 다가온 저의 차례에 당황해서 허겁지겁 지갑에서 돈을 꺼내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소희가 저를 막아서고 카드를 꺼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소희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방문한 떡볶이집은 연세가 꽤 있으신 사장님이 운영을 하는 곳이었거든요. 아무래도 카드같이 어려운 것보단 현금을 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았죠. 그런데 사장님께서 자연스럽게 카드를 받아 들곤 결제를 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신기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보통 영국에서 이런 가게는 카드 결제를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당동은 한국 사람들 사이에서도 떡볶이의 명소로 유명한 곳이니 카드 결제가 보편적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버스를 탈 때도 지하철을 탈 때도 한국은 하나의 카드로 환승이 가능했습니다. 심지어 택시를 탈 때도 모두 카드를 사용하더라고요. 편의점에서 1,0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사도 모두 카드 결제가 가능했습니다. 현금을 사용하지 않으니 직원은 물론 손님의 입장에서도 결제하기가 훨씬 빠르고 편리했습니다. 일일이 돈을 세고 있지 않아도 한 번만 긁으면 바로 계산이 되니까요. 이렇게 한국의 편리한 카드 문화를 알게 되자 저는 점점 영국이 초라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에서는 간단한 음식을 사 먹을 때도 늘 지갑과 동전 지갑을 꺼내 돈을 맞춰 준비해야 했거든요. 지갑이라도 잃어버리는 날엔 다시 찾을 수도 없었죠. 하지만 한국인들은 카드만 들고 다니니 다시 재발급만 받으면 돈을 잃어버릴 일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또 한국은 어린아이들조차 카드를 들고 다녔습니다. 아이들은 부모님이 주신 카드로 편리하게 간식을 사 먹고 용돈을 사용했습니다. 여행을 하면 할수록 정말 소희의 말대로 한국에서는 현금이 전혀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희에 대해 의심했던 것이 미안하고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소희에게 남은 돈이 필요가 없을 것 같아 환전을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소희는 흔쾌히 가까이 있는 환전소로 데려가 주겠다며 저를 그곳으로 안내했습니다. 소희와 함께 환전을 하고 한강에 가서 치킨을 먹자는 계획을 세우며 길을 가고 있을 무렵이었습니다. 저는 환전소가 가까워지자 미리 가지고 있던 돈을 꺼내놓을 생각으로 지갑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새로 산 지갑 지퍼가 잘 열리지 않자 무리하게 힘을 주다가 동전과 지폐들이 사방으로 튀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기저기 굴러다니는 동전들을 보며 저는 당황한 마음에 얼른 돈들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주변에 있던 한국인들이 제 돈을 주워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패닉 상태에 빠져 정신없이 주변의 돈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돈도 돈이지만 부끄럽고 당황스러운 마음에 더욱 어찌할 줄 몰랐습니다. 영국에서는 이런 행동들이 남에게 폐를 끼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안 그래도 쑥스러움이 많은 성격이었던 저는 그 상황이 너무나 곤욕스러웠습니다. 소희도 저를 도와 떨어진 돈을 주어 주었지만 원래 있던 돈보다 훨씬 적은 금액의 현금이었습니다.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떨어진 저희 돈을 빠르게 줍고 있던 주변 사람들을 보았거든요. 너무나 속이 상하는 마음에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을 때 어느샌가 제 주변으로 누군가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제 돈을 주었던 한국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떨어뜨린 돈들을 곳곳에서 모아 저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것도 한 명이 아닌 무려 3명이 말입니다. 감동적이었던 것은 그들이 찾아준 돈들을 합쳐 계산해보자 제가 원래 가지고 있던 금액과 정확히 일치했다는 것입니다. 제 돈을 줍던 한국인들이 도둑질을 한 것이 아니라 저를 도우려고 했던 행동임을 알게 되자 저의 편협한 생각이 너무나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리고 단 1원도 남의 돈을 탐내지 않고 온전히 돌려준 한국인들에게 깊은 도덕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한 명이라도 저희 돈을 들고 그냥 가도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돈을 주어서 직접 저에게 돌려준 한국인들의 배려심에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소희는 감동을 받은 저에게 한국에선 이게 당연한 일이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저는 영국에 대해 초라함을 느꼈지만 사실 정말로 초라했던 건 저의 편협한 생각이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바로 한국에 대한 편견과 불신들 말입니다. 소희와의 여행은 한국의 카드 서비스에 대한 놀라움을 겪는 계기도 되었지만 동시에 저를 내면적으로 한층 더 성장시켜주는 경험이 되기도 했습니다. 저에게 뜻깊은 감동과 즐거운 추억들을 선물해줬던 한국의 기회가 된다면 꼭 한번 또 방문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사연을 통해 어떤 것을 느끼셨나요? 한국을 여행하기 전까지 그녀는 영국의 지폐 문화에 아주 큰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더욱이 중국에서 위조 지폐를 경험해봤기 때문에 더욱 자랑스러웠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위조 지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폐를 사용하는 일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바로 카드와 휴대폰으로 모든 결제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심지어 카드 기기가 없는 곳이라고 하더라도 지역 화폐나 계좌 이체를 통해 휴대폰만으로도 결제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영국 여성은 한국을 여행한 뒤에야 자신의 생각이 얼마나 편협했는지를 깨닫고는 부끄러워했는데요. 한편으로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한층 성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일 뿐 그녀는 오히려 한국을 좋아하고 있었는데요. 앞으로도 한국에서의 감동을 기억하며 한국의 훌륭한 지지자가 되어 주었으면 좋겠네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사연자분께 전해드릴 댓글도 남겨주시면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욱 감동적인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국이요? 원래는 유럽이잖아요. 대체 비자에 무슨 일이 있는 건데요? 싫어요, 말도 안 돼. 내 여행을 이렇게 망치다니. 믿을 수가 없네. 여기 일본의 한 가정집에서 한 소녀가 부모님에게 땡깡을 부리고 있습니다. 부유한 이 가정의 아이는 겨울방학 동안 원래는 유럽으로 여행을 떠날 예정이었는데요. 비자에 문제가 생겨 한국으로 가게 되었다고 하네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듯 울고 떼를 쓰다 결국 방 안으로 팡하고 들어가는 소녀. 과연 이 소녀는 한국으로 무사히 갈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일본인 학생 호노카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일본인 호노카라고 합니다. 정말 믿기지 않아요. 저는 지금 공항 게이트에 앉아 한국행 비행기를 타기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럽이 아닙니다. 파리나 밀라노의 화려한 거리도 아닙니다. 바로 서울이었죠. 일본의 명문 도쿄 대학교에서 배우와 모델을 꿈꾸는 일본의 자랑스러운 딸인 저는 이제 소중한 겨울방학을 서울에서 허송세월을 보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방학은 이런 모습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저는 멋진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파리, 밀라노, 런던 등 패션의 중심지인 유럽을 3주 동안 배낭여행하며 돌아다니려고 했죠. 그 여행이 저를 명성과 부의 길로 인도할 거라는 걸 알았죠. 멋진 외모, 매력적이고 통통 튀는 성격. 최고 수준의 학력까지 갖춘 저는 대스타가 될 운명이었어요. 저에게 필요한 건 완벽한 기회뿐이었죠. 그래서 저는 이 놀라운 유럽 모험을 준비했어요. 에펠탑과 빅벤 앞에서 멋진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멋진 의상을 입고 박물관과 쇼를 관람할 계획도 세웠죠. 일본 전역의 탤런트 에이전트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수 있는 사진도 찍었죠. 헬로 슈퍼스타지만 안 돼요. 몇 주 전에 미리 제출한 비자 신청서가 어떻게 된 일인지 잘 안 됐어요. 서류를 완벽하게 작성했는데도요. 이제 저는 휴학을 취소하고 지루한 도쿄에서 겨울방학을 보내거나 급하게 비자가 필요 없는 다른 해외여행지를 찾아야 하는 두 가지 선택지가 남았습니다. 실망스럽네요. 그래서 이번 서울 여행을 예약하게 되었어요. 그래도 해외에 있으니까 제 연기 이력서에 다른 문화에 몰입했다고 적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죠. 세속적인 면을 강조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현실을 직시해야죠. 서울은 파리가 아닙니다. 전혀 비슷하지 않죠. 실망감을 감추기 어려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한국에 대해 전반적으로 좋은 평가를 내리지 않습니다. 일본 요코하마의 국제적인 에너지 속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으로서 저는 항상 한국을 일본보다 못한 나라로 여겨왔죠. 선진국일까요? 물론 그렇죠. 최근 한국에서 나오는 기술과 전자제품은 상당히 최첨단을 달리고 있죠. 그리고 한국 드라마와 K-팝은 아시아 전역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오랜 문화적 깊이와 세련미에 비하면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한국은 중원의 역사와 업적을 따라올 수 없어요. 일본의 문화를 떠올리면 자금성의 위엄공자가 전해준 지혜, 화약과 종이 세상을 바꾼 나침반과 같은 놀라운 발명품이 떠오릅니다. 일본 오페라의 아름다움, 일본 요리의 맛깔스러운 복잡함, 인류에 대한 일본의 공헌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죠. 그리고 한국은요, 저는 한국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대부분 낙후된 농장과 현대화를 위해 노력하는 고풍스러운 마을로만 상상하고 있어요. 서울이 요코하마의 국제적인 에너지와 흥분과 비교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제 고향의 다양성 음식밥 문화는 절대 따라올 수 없을 것 같아요. 이곳에서 대한항공 비행기를 타기 위해 기다리면서 다른 일본인 승객들을 슬쩍 둘러봅니다. 네, 무슨 생각하시는지 알아요라고 말하는 것처럼 저는 눈을 살짝 마주치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아무도 큰 소리로 한국 욕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 예의가 바르니까요 하지만 우리 모두 잘 알잖아요. 역사적으로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많은 문화를 전수받았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해 창가 좌석에 자리를 잡고 활주로를 바라보며 이 여행이 조금이라도 가치 있는 여행이 될지 궁금해집니다. 저는 화려함을 원했습니다. 세련됨 아니 한국이 뭐든 간에 그렇군요. 그래도 비행기가 직항이고 3시간도 안 걸리잖아요. 그 정도 시간은 거의 없죠. 이 불행한 우회로를 통과하고 멋진 셀카를 찍고 나중에 포토샵을 해서 반쯤은 괜찮아 보이도록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승무원이 이 구역의 마지막 탑승을 알립니다.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상황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밖에 없네요. 한국이 저를 놀라게 할지도 모르죠. 그럴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럴 것 같진 않네요. 물론 속도와 안정성 면에서 차이나 모바일을 능가하는 것은 없지만 공항에서 심카드 교체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한국이 기술적으로 꽤 발전했다고 인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전자제품과 가제트가 수출 강세 품목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무엇일까요? 진정한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인식 없이 24시간 내내 스크린에 매달려 있는 것이죠. 저는 그런 희생을 감수할 수 없습니다. 공항에서 기차를 타고 서울로 들어오는데 아직까지는 별다른 감흥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높고 반짝이는 아파트 건물과 유리로 된 오피스 타워가 창밖으로 스쳐 지나갑니다. 물론 현대적이고 깨끗해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영혼이 없어요. 영혼은 어디로 갔나요? 맛은요, 요코하마에는 멋진 거리, 시장, 유서 깊은 동네와 사원, 아름다운 공원이 있어요. 여긴 너무 차갑게 느껴져요. 무미건조하죠. 기차 안에서 한국인 승객들이 핸드폰과 태블릿을 열심히 들여다보고 헤드폰을 꽂고 주변 세상과 단절된 채로 있는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좀 우울하죠. 한국이 아무리 첨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도 문화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디지털화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제 의심을 증명해주는 것 같아요. 한국인들은 모두 일본 드라마나 일본 제작자가 만든 K-팝 노래를 스트리밍하고 있을 겁니다. 저는 그들이 자국 문화로는 경쟁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것을 수입해야만 하죠. 서울역은 정말 놀랍습니다. 엄청나죠. 여러 층의 상점과 레스토랑, 심지어 영화관까지 있죠. 그리고 모든 것이 너무 깨끗하고 밝고 현대적입니다. 한국에 이런 인프라가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유럽역에 비견할 만한 수준이었어요. 물론 화려한 예술작품이 가득한 요코하마 지하철만큼 아름답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인상적이긴 합니다. 한국은 대중교통 현대화에 많은 투자를 한 것이 분명합니다. 출퇴근 시간에도 모든 것이 효율적이고 질서정연하게 느껴집니다. 사람들은 밀지 않고 깔끔하게 줄을 섭니다. 플랫폼은 깨끗합니다. 의외로 쾌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방문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주기 위한 하나의 전시용역일 뿐입니다. 서울 지하철 전체가 이렇게 반짝반짝 빛날 리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역에서 나와 거리로 나가면 허름한 건물과 더러운 거리. 요코하마 대로의 웅장함과 화려함과는 거리가 먼 진짜 한국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이곳은 겉모습만 그럴듯하게 꾸민 동네일 뿐이죠. 자, 지하철 지도를 손에 들고 진짜 서울로 나갈 시간입니다. 낮은 기대치를 확인할 준비가 됐습니다. 어서요, 대한민국 감히 저를 조금이라도 감동시켜주세요. 기차역에서 나와 분홍색 여행 가방을 뒤로 메고 서울 시내의 첫인상을 살펴봅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깨끗하고 현대적이라는 점은 인정할 수밖에 없네요. 거리에는 침뱉기 쓰레기 불쾌한 냄새가 전혀 없고 요코하마의 가장 좋은 지역에서도 볼 수 있는 깨끗한 거리입니다. 보행자들은 넓은 인도를 따라 활기차게 걸어갑니다. 자동차는 드넓게 뻗은 고속도로와 높은 고층 빌딩 사이의 도로를 따라 쏜살같이 달리고 있었죠. 동안 제가 평행 우주 버전의 도쿄에 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은 비즈니스맨들이 정중하게 택시를 타기 위해 줄을 서고 잘 차려입은 학생들이 커피를 마시며 웃는 모습을 봅니다. 그들 대부분은 염색한 머리와 엣지 있는 패션 강렬한 액세서리를 착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한국은 일본보다 더 모험적인 패션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예상하지 못했는데요. 서울은 제가 익히 알고 있던 것과 비교하면 확실히 미래지향적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건물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에는 최면을 거는 듯한 광고가 흘러나옵니다. 카페 메뉴에는 주문할 수 있는 QR코드가 있습니다. 공공 쓰레기통은 가득 차면 자동으로 봉인됩니다. 마치 서울이 첨단 기술의 편리함에 최적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당연히 일본도 선진국입니다. 하지만 지저분한 골목길과 공격적인 호객행위가 한국의 질서, 정연한 모습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기 때문에 가끔은 혼란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역에서 교통카드를 뽑고 버스를 타고 미술관 공연장, 활기찬 인디 음악으로 유명한 홍대 지역에 있는 숙소로 향합니다.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동안 저는 서울의 버스 시스템이 얼마나 광범위하고 안정적인지 감탄했습니다. 차량은 새롭고 정류장은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으며 모든 것이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숙소에 체크인하니 방이 깨끗하고 현대적이며 큰 창문으로 자연 채광이 잘 들어와서 만족스러웠어요. 공용 공간에서는 커피와 아이스크림을 무료로 제공하고 기타와 같은 악기를 사용할 수 있어 기발한 아이디어가 돋보였어요. 홍대에서는 창의성과 자기 표현이 중요한 원칙인 것 같습니다. 저는 상쾌하게 씻고 칙칙한 시골을 배경으로 사진에 잘 나올 것 같은 세련된 선드레스로 갈아입고 홍대 주변을 둘러보기 위해 밖으로 나섰습니다. 곧바로 홍대 에너지와 색채가 저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대담한 헤어스타일을 한 젊은 학생들이 인도에 앉아 스케치를 하거나 어쿠스틱 기타를 연주합니다. 거리 공연자들이 보행자 전용 도로에서 리본을 들고 춤을 춥니다. 갤러리에는 추상적인 그림과 조각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요코하마에 비해 홍대는 보헤미안 분위기가 더 강했어요. 건축물은 특이한 모양과 각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3D 벽화와 네온 사인이 많은 건물을 장식하고 있었습니다. 간판은 한국어와 영어로 모두 표시됩니다. 도쿄의 예술구역과 동등한 수준의 힙하고 국제적인 지역으로 예술적이면서도 현대적인 느낌을 줍니다. 저녁을 먹으러 일본 음식이 먹고 싶어서 일본 향신료 수입을 광고하는 식당을 찾았어요. 절인 오이 에피타이저는 매콤한 칠리킥과 함께 맛있었어요. 하지만 일본 라멘은 진정한 육수의 깊은 맛이 부족해서 실망스러웠어요. 한국은 일본 요리를 잘 못하는 것 같네요. 저녁 식사를 마치고 메인 스트리트를 따라 걷는데 언더그라운드 클럽에서 시끄러운 팝 음악이 흘러나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호기심이 발동한 저는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내부는 네온 레이저 빈과 스크린이 번쩍이는 칠흑 같은 어둠이었어요. 젊은 DJ가 무대에서 신나게 음악을 틀고 사람들은 거의 무아지경에 가까운 춤을 춥니다. 날 것 그대로의 에너지와 반항심이 요코하마의 언더그라운드 음악씬을 떠올리게 합니다. 한국에도 한 점 발은 아프지만 마음은 들뜬 상태로 숙소로 돌아올 때쯤 서울이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서울은 미래 지향적인 인프라와 젊고 창의적인 정신으로 제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서울에 온 지 첫날일 뿐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곳을 둘러보면 서울이 일본의 영원한 마법에 필적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렇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서울의 궁궐 중 한 곳을 방문해 전통 문화를 체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경복궁으로 향하는 길 꼼꼼하게 손질된 기업 사무실 공원과 깨끗하게 청소된 지하철 차량을 지나칩니다. 역에서 나오자 궁궐 경내가 눈앞에 펼쳐집니다. 돌과 나무가 우아하게 조화를 이루고
우뚝 솟은 문과 산처럼 솟아오르고 내려앉은 지붕이 인상적인 복합 건물입니다. 조각된 기둥과 페인트 칠한 천장은 훌륭한 장인 정신을 보여줍니다. 궁전을 둘러싼 숲과 정원은 도시에서 벗어난 평화로운 오아시스입니다. 하지만 경내를 둘러보니 아름답기는 하지만 도쿄 궁전의 모방품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 두 유적지에는 수백 년의 역사가 고스란히 묻어있는 중력이 있습니다. 경복궁은 일제강점기 이후 정성스럽게 복원되었지만 그에 비하면 거의 인공적인 느낌이 듭니다. 결국 한국은 항상 일본을 문화적 이상향으로 삼고 있었으니까요. 이 궁은 그 모든 매력이 그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북촌 한옥마을로 이동해 기와지붕과 나무 기둥을 얹은 한국 전통 가옥을 보러 갑니다. 한옥 사이로 이어진 좁은 골목길은 한지 등불로 장식되어 있고 갤러리가 늘어서 있어 그림처럼 아름답습니다. 여러 세대에 걸쳐 유기적으로 성장한 곳이라기보다는 역사적인 디즈니랜드처럼 너무 완벽하다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이제 식욕이 왕성해진 저는 서울의 번화가인 명동으로 가서 길거리 음식과 사람들을 구경했습니다. 주말이면 요코하마에 버금가는 인파가 몰려드는 이곳은 제가 상상했던 한적한 시골 마을과는 확실히 달랐어요. 노점상들은 맛있는 계란빵, 국수볶음, 찹쌀떡을 팔고 있습니다. 하지만 맛은 좋지만 상업화된 맛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요코하마에서는 대대로 내려오는 지역 특산물을 요리하는 아주머니들이 운영하는 작은 골목. 포장마차에서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요리를 맛볼 수 있습니다. 음식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분위기와 커뮤니티입니다. 명동은 정통 일본 길거리 문화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메인 스트리트를 따라 걷다 보면 한국의 뷰티 제품과 패션을 광고하는 상점들이 즐비합니다. 인삼 진주 파우더, 달팽이 점액질의 효능을 선전하는 간판도 눈에 띕니다. 대형 명품 브랜드들은 밝은 광고판에 최신 컬렉션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한국은 일본처럼 스타일과 외모를 중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일본인들은 외적인 아름다움이 내면의 영성과 평생 동안 쌓아온 지혜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한국의 아름다움은 일본의 깊이 있는 본질에 비하면 피상적으로 보입니다. 저녁이 되자 서울 곳곳을 걷느라 발이 아파서 홍대 숙소로 돌아와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합니다. 한국에서의 첫날을 되돌아보니 서울은 생각보다 훨씬 현대적이고 발전되어 있었으며 인프라와 기술력 등 여러 면에서 요코하마와 견줄만 했습니다. 젊은이들의 문화는 전염성 있는 에너지를 발산합니다. 음식과 쇼핑도 즐겁습니다. 하지만 서울은 글로벌 트렌드를 한국적인 것으로 종합하고 있지만 수세기에 걸친 철학적 사유와 예술적 세련미에서 나오는 영혼 즉 진정한 실체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역사의 깊이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서울은 일본의 문화적 우월성과 시대를 초월한 본질에 대한 저의 믿음을 더욱 확고히 해줍니다. 서울의 매력과 특색을 발견하는 것이 즐거웠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일본에 머물러 있습니다. 서울에 온 지 사흘째 되는 날 이상하게 불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일본이 우월하다고 스스로를 설득해도 마음속 작은 목소리가 자꾸만 저를 찌릅니다. 정말이야. 정말 열린 마음으로 보고 있니라고 묻습니다.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서울이 제 낮은 기대치를 뛰어넘었다는 것을 마지못해 인정합니다. 하지만 서울에는 기술과 젊은 문화의 화려한 겉모습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 깊이 파고들 시간입니다. 홍대 숙소에서 밥과 된장국으로 간단한 아침 식사를 한 후 저는 남산타워로 향했습니다. 서울의 여러 산 중 하나에 자리한 이 상징적인 타워와 전망대에서 서울의 전경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거대한 도시를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광범위한 대중교통망에 감탄하며 버스를 타고 산을 올라갔습니다. 거만하게 불을 과시하는 모습도 없이 각계각층의 서울 시민들이 즐겁게 함께 타고 있습니다. 인맥과 돈으로 사회에서의 지위가 결정되는 일본과 비교하면 놀라울 정도로 평등합니다. 정상에 올라 버스에서 내려 상쾌한 산 공기를 마시며 바라본 풍경은 저를 더욱 놀라게 했습니다. 높이 솟은 유리 고층 빌딩들과 아파트 블록이 끝없이 펼쳐진 서울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하지만 그 사이사이에는 호수공원 숲이 우거진 산이 있습니다. 자연과 밀집된 도시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매우 한국적인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나무와 전통 정자로 둘러싸인 인상적인 테이퍼드 콘크리트. 첨탑인 남산타워는 주변 환경과 우아하게 조화를 이룹니다. 일본에서는 새로운 개발이 자연을 공격적으로 지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곳에서는 문화와 자연이 더욱 공생하는 느낌이 듭니다. 마치 서울이 콘크리트와 철제 밑에 심장과 영혼을 품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다음으로 산을 내려와 지하철을 타고 초연대식 상암 디지털 미디어 시티지구로 향합니다. 젊은 직장인들이 전동 킥보드를 타고 지나가며 스마트폰에 시선을 고정하고 있습니다. 동네 전체가 젊은 패기와 최첨단 혁신으로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디지털 놀이터와 세련된 카페를 돌아다니며 부모님 세대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한국 젊은이들에게 주어진 모든 기회에 감탄했습니다. 여기에는 창의적이고 무한한 스타트업 에너지가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여전히 사회 질서와 위계 질서가 지배적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디지털 미래의 혼돈과 자유를 받아들입니다. 꼬르륵거리는 속을 달래기 위해 현대식 한식 점심을 먹기로 했습니다. 미니멀한 카페에서 밥 위에 채소고기 달걀을 얹은 화려한 색채의 비빔밥을 맛봅니다. 그런 다음 톡 쏘는 발효배추로 맛을 낸 김치찌개를 맛봅니다. 재료는 단순해 보이지만 단맛, 매운맛, 짠맛, 신맛이 균형을 이루며 감칠맛을 폭발시킵니다. 군침이 돌고 영양도 풍부합니다. 일본 음식은 지나치게 기름질 수 있지만 한국은 건강에 더 신경을 씁니다. 나중에 홍대로 돌아가는 길에 서울 시내를 걷다 보니 모든 공공장소가 얼마나 깨끗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시민들은 쓰레기를 깔끔하게 버리고 인도에 침을 뱉지 않습니다. 공기 중에 악취가 나거나 거리를 어지럽히는 보기 흉한 쓰레기도 거의 없습니다. 공유 공간에 대한 이러한 배려에는 나뿐만 아니라 공동체에 대한 책임이라는 집단적, 사회적 양심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방과 후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함께 인도를 쓸고 쓰레기를 줍는 모습을 자주 목격합니다. 일본 젊은이들에게 시민의 의무가 뿌리 깊게 박혀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봉사정신은 저에게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모두가 서울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부심은 외모와 표현에 대한 서울 사람들의 강박적인 관심에서도 드러납니다. 세련된 패션부터 메이크업, 스킨케어에 이르기까지 외모와 자기관리가 최우선 순위입니다. 심지어 지하철 광고에서도 아름다움을 가장 우선시합니다. 한편으로는 외모에 대한 집착이 헛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것은 더 깊은 자기애와 존중을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다시 홍대에 도착하니 거리 공연자들이 저녁 공연을 위해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쇠사슬과 끈으로 몸을 우아하게 비틀어 보이는 마술사를 보면서 제가 서울에 온 환상을 떠올렸습니다. 저는 한국의 문화가 역사와 경직된 사회적 규칙에 얽매여 덜 발전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매일 한국의 젊은이들은 급진적인 자기표현과 미래지향적인 기술을 통해 그 사슬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어쩌면 내가 그동안 민족주의와 잘못된 우월감에 묶여 있었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문화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하는 오만함. 역동적이고 야심차고 끊임없이 현대적인 서울은 이번 주에 그 사슬을 끊어버렸습니다. 피곤한 발을 쉬기 위해 숙소방으로 돌아가면서 구석에 방치된 채 걸려있는 제 프릴 레이스 드레스를 보며 웃음이 나왔습니다. 고풍스러운 농장과 고풍스러운 풍경을 기대하며 온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던 걸까요? 서울은 그런 곳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침대에 누워 밖에서 들려오는 분주한 도시의 먼 소리를 들으며 며칠 동안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한국을 아니 일본을 똑같이 볼 수 없습니다. 저는 이곳 서울에서 놀라운 것을 목격했습니다. 열린 마음과 겸손을 요구하는 무언가를요. 저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창의적인 작품이 전시된 미술관과 박물관 요코하마보다 더 멋스러운 인디 옷가게, 젊음과 해방감이 넘치는 네온사인이 가득한 나이트클럽. 세계 각국의 음식과 창의성을 반영한 퓨전. 음식 등 역동적인 서울의 구석구석을 탐험하다 보니 이틀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습니다. 한국어가 모국어인 일본어만큼이나 매력적으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자의 도입은 단순한 모방이 아닌 창의적인 혼합과 재해석이라는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한국과 일본의 복잡한 관계를 보여줍니다. 동네마다 서울의 새로운 면모가 드러납니다.
홍대 전위적인 에너지 강남에 부유한 번영 여의도에 미디어 센터에 신흥 글로벌 중심지 명동에 24시간 연중 무휴 소비. 서울에는 모순과 모순이 어떻게든 하나의 조화로운 전체로 융합되는 다중성이 존재합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낯선 사람들 사이에 감동적인 친절, 즉 사회적 예의를 넘어선 예의와 배려, 진정한 인간애를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노약자나 장애인 승객이 필요한 사항을 전달할 수 있도록 택시에 설치된 태블릿 카페와 공공장소의 휴대폰 충전기, 무료 간식 등 세심한 편의시설 제공, 이 도시를 공동체처럼 느끼게 하는 작은 배려들. 서울에서의 마지막 아침. 씁쓸한 향수와 반성으로 가득 찬 저는 도심의 스카이라인이 내려다 보이는 낙산공원에 오르기로 결심합니다. 정상에 도착해 안개 낀 산이 품고 있는 서울의 전경을 바라보며 전망대에 앉았습니다. 눈을 감고 부드러운 바람을 느끼며 이 놀라운 도시가 제 마음속으로 들어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지못해 시작한 우회 여행이 제 자존심과 편견 무지에 도전하는 여정이 되었습니다. 진짜 서울을 받아들였고 그 대가로 서울은 제 영혼의 풍경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요코하마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몸을 싣는 순간 일본인의 본질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게 얻은 지혜로 그것을 향상시키는 저의 일부가 이곳 역동적인 서울에 영원히 남아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영혼을 찾는 여행은 우리의 존재를 확장시킵니다. 이국 땅의 마음을 활짝 열면서 제 내면에도 많은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서울을 일본의 후발주자가 아니라 젊고 대담한 미래 비전과 본질적으로 한국적인 면모를 갖춘 혁신적인 동력원으로 애정 어린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화적 자신감은 제 자신의 일본인 정체성에 영감을 줍니다. 서울에서의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갔고 이제 저는 다시 익숙한 요코하마로 돌아왔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모든 것이 미묘하게 달라진 모습과 느낌에 놀랐습니다. 지하철을 타기 위해 밀려드는 인파는 질서정연한 서울의 줄서기보다 더 거칠게 느껴집니다. 배경과 조화를 이루던 고속도로의 끊임없는 경적 소리도 서울이 비교적 고요해지자 이제는 거칠게 느껴집니다. 서울의 은은한 꽃향기에 익숙해지다 보니 습한 공기에서 풍기는 기름 냄새와 길거리, 음식 냄새도 쾌쾌하게 느껴집니다. 물론 요코하마도 여전히 활기차고 국제적인 도시지만 서울의 조화로운 균형을 목격하고 나니 일본의 번잡함이 절실하게 느껴집니다. 모두가 서두르지만 아무데도 가지 못하죠.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파트로 돌아와 한국 특유의 기념품이 가득한 여행 가방을 정리하자 서울의 젊은이들에게 불어넣었던 활기찬 낙관주의가 벌써부터 그리워집니다. 이곳에서는 냉소와 치열한 경쟁이 분위기를 흐리게 합니다. 물질 만능주의는 열정보다 사람들의 야망을 부추깁니다. 서울의 학생 예술가, 혁신가들의 눈에서 보았던 창의적인 불꽃을 요코하마에서도 키울 수 있을까요? 일본은 젊은 시절의 불씨를 키울 수 있을까요? 아니면 꺼져가는 고대의 잿더미에 고집스럽게 집착할까요? 불이 자라려면 산소가 필요합니다. 일본의 과도한 제약이 불씨를 질식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차 적응에 지친 저는 어릴 적 친구 경수와 단골 수프집에서 만나기로 결심합니다. 경수는 예술가의 영혼을 가지고 있지만 금융 분야에서보다 안정적인 커리어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여행에서 눈을 뜬 후 그녀의 관점을 듣고 싶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야외 테이블에 앉은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며 경수가 말합니다. 서울은 어땠어요?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어요. 요코하마의 유명한 수프만두를 한 숟가락 떠먹으며 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육즙이 가득한 만두의 맛이 순식간에 저를 위로해줍니다. 한국이 일본에 뒤처져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한국이 더 앞서 있는 것 같아요. 경수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한국은 디지털 통합 등 우리가 뒤처진 혁신을 이뤄냈어요. 하지만 일본에 시간을 주세요. 일본에는 디지털화할 수 없는 깊은 지혜가 있습니다. 한국의 스타트업을 생각하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빠르게 적응합니다. 반면 일본은 역사와 미래 정체성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한국 둘 다 복잡하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곳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에 감사하세요. 나는 한숨을 쉬었다 맞아요. 그래도 일본의 우월성을 확신하며 오만하게 갔던 것을 후회합니다.
이제 저는 그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줄 것이 많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 교육이 민족주의만이 아니라 세계에 대한 개방성을 장려했다면 좋았을 텐데요. 경수는 엄숙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향긋한 수프가 갑자기 단맛보다 쓴맛이 더 강해졌습니다. 그 냉정한 대화 이후 서울은 그 후 몇 주 동안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해외에서 눈을 뜨게 했던 경험 이후 다시 수업에 몰입하는 것은 적응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대조가 선명해집니다. 강의실에서 학생들은 교수님의 말씀을 의심 없이 충실히 필사합니다. 이곳에서는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 금기시됩니다. 우리의 교육은 지식을 비판적으로 토론하거나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여진 사실과 이론을 흡수하여 나중에 되새기는데 중점을 둡니다. 인문학과 예술은 비즈니스와 공학 같은 실용적인 학문에 밀려 립서비스만 받습니다. 우리는 파괴적 사고가 아닌 순종적인 직원이 되도록 길러집니다. 성공이란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는 것이지 반드시 혁신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학생들이 큰 소리로 의문을 제기하고 행동주의에 참여하고 대담하게 자신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서울대학의 자유로운 환경을 목격했습니다. 비판적 사고와 창의성이 함께 번성하는 곳입니다. 한편 요코하마의 국가공인미술관을 방문했을 때 저는 단조로운 사회주의의 사실주의 전시물, 즉 부차적인 텍스트나 자발성이 없는 표면적인 아름다움에 영감을 받지 못했습니다. 끝없이 경계를 허물고 생각을 자극하는 서울의 갤러리와는 대조적입니다. 추상화 멀티미디어 본능적인 주제에 현대의식을 반영하는 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요코하마의 거리를 거닐어도 그 대비는 지금도 눈에 띕니다. 제가 돌아온 후 일본의 새로운 부를 상징하는 명품, 부티크와 스포츠카 등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더 화려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겉모습 이면에는 불만과 부정부패가 굶어 터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번영이 더 고르게 퍼져 있다고 느껴집니다. 창의성과 개성이 기업가 정신으로 이어져 평범한 시민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서울에도 고통이 있지만 사회 안전망과 경제적 기회는 더 강해 보입니다. 평등은 존엄성을 키웁니다. 이런 소용돌이치는 생각은 학교에서의 집중력을 심각하게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들은 강의 시간에 공상을 한다고 꾸짖습니다. 부모님은 저를 연예병이라고 진단하며 해외에서 누가 저를 매혹시켰냐고 묻습니다. 서울이 제 우선순위와 비전을 얼마나 크게 바꿔놓았는지 이해하지 못하시죠? 어느 가을 오후 수업을 빼먹고 강변을 산책하며 머리를 식히던 어느 날, 저는 도시에서 대규모 행사를 준비하느라 분주하게 움직이는 노동자들을 지나쳤습니다. 일본 공산당을 찬양하는 구호가 적힌 깃발이 당 지도자들의 거대한 초상화와 함께 바람에 펄럭입니다. 제가 서울에서 경험한 진정한 공동체 정신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이 화려한 환희를 보며 갑자기 숨막히는 슬픔에 휩싸였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오랜 연속성의 대가일까요? 안정을 가장한 문화적 정체가 저희의 집단 정신을 서서히 마비시키고 있는 걸까요? 서울은 변화와 진보에 대한 저의 굶주림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일본에서는 튀어나온 못이 박히기 마련입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이 사회의 현실이 제 희망과 가치와 얼마나 깊이 충돌하는지 깨달으면서 가슴을 갉아먹는 질문들이 제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의무와 수능을 위해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해야 하는가? 이러한 질문은 몇 주가 지날수록 더욱 복잡하게 얽힙니다. 가슴은 정의를 위해 목소리를 내라고 말하고 머리는 안전을 위해 조용히 있으라고 말합니다. 저는 밤늦게까지 제 자신과 끝없이 논쟁합니다. 전환점은 국경일에 찾아옵니다. 모두가 광장에 모여 일본 공산당을 기념하기 위해 붉은 깃발을 흔들고 있습니다. 열렬한 미소와 축하를 보내는 사람들을 둘러보다가 도저히 국기를 들 수 없어 옆구리에 절뚝거리는 제 손을 느낍니다. 그 순간 일본에 대한 저의 믿음이 깨졌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일본 사람 음식 유산에 대한 애정이 아니라 일본 지도자들의 비전에 대한 믿음이 깨졌습니다. 제 안일함에 금이 갔습니다. 당 찬송가가 흘러나오면 저는 보통은 정중하게 따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작은 항의의 표시일 뿐이지만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대학을 자퇴하고 해외로 이주하기로 어려운 결정을 내립니다. 부모님께 말씀드렸더니 믿지 못하시더군요.
왜 반항적인 환상을 위해 학업을 포기하느냐고 말이죠. 하지만 여기 있으면 수능이라는 거대한 관성에 의해 제 빛이 서서히 꺼질 거라는 걸 알아요. 저는 제 신념이 이끄는 대로 따라야 합니다. 서울은 제 안에 불을 지켰습니다. 이제 저는 그 불을 지켜야 합니다. 부모님은 제가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기 직전까지 다시 생각해보라며 간청합니다. 부모님 눈에는 제가 의무를 저버리는 것 같다고요. 하지만 그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제가 떠나야만 하는 이유는 바로 제 사명감 때문입니다. 진실에 대한 의무정에 나 자신에 대한 의무 말이죠. 그 의무감은 작지만 강력한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서울에서 유학하는 동안 저는 제 목소리를 내는 연습을 했습니다. 저는 고국의 불의를 비판하는 기사를 씁니다. 일본의 진보적 사상가들에 대한 강연을 기획하는 일을 돕기도 합니다. 작은 도전의 불꽃이 불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학업과 활동 사이에서 새로운 눈으로 서울을 새롭게 탐험합니다. 첨단 기술이 발달한 동네는 자유가 조화를 이룰 때 인류가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을 상징합니다. 활기찬 젊은이들은 다음 세대에게 힘을 실어줌으로써 일본이 어떤 나라가 될 수 있는지를 상징합니다. 이 도시는 희망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저의 작은 행동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조금씩 파급되고 있습니다. 다른 일본 학생들이 저를 찾아와 자신의 용기를 일깨우는데 도움을 요청합니다. 제가 쓴 온라인 기사는 고국으로 돌아가 몰래 공유되며 불화의 씨앗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물론 사회를 변화시킨다는 것은 나 자신을 먼저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철학 윤리 정치에 대한 탐독을 통해 새로운 신념을 받아들이고 오래된 편견을 버립니다. 겸손과 개방성 민주적 가치에 대한 한국의 교훈을 받아들입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정의와 미덕에 대한 감각을 연마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오래 몰입할수록 일본에 대한 분노가 연민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보다 더 큰 구조의 희생자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안일함은 보이지 않게 서서히 우리에 갇힐 때까지 서서히 자리를 잡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철창 밖을 볼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지금 남산 정상에 서서 서울의 과거와 현재를 내려다보고 있자니 깊은 감사가 느껴집니다. 이곳에서의 그 중요한 첫 여정은 제 감옥의 균열을 내어 탈출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이제 집의 벽이 아무리 높아져도 제 영혼은 자유롭게 날아오릅니다. 언젠가는 돌아올 것입니다. 과거를 되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일본의 미래를 일깨우기 위해. 저를 변화시킨 서울이 다른 이들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불꽃이 타오르면 자유는 대담하고 밝게 타오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응원과 격려의 한마디씩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연자분들에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작은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분들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